내 이름은 정은서, 올해 33살이다. 이력서의 직업란은 지난 5년 동안 텅 비어 있었다. 만약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적어 넣어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써야 할 것이다. 무급 가족 간병인, 연중무휴 전업주부,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감정 쓰레기통. 시아버지가 전신마비로 쓰러지신 첫해, 남편은 내게 든서야 고생이 많다라고 했다. 2년 차가 되자 그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로 바뀌었다. 3년 차부터 남편은 내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며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며 질색하기 시작했다. 4년 차가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집에 들어와 밤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5년 차가 되던 날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으로 불렀다.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마치 나를 심판하듯 죄목이 적힌 청구서를 읽어 내려갔다. 번듯한 요리 하나 할 줄 모른다. 집구석을 병실처럼 만들어놨다. 냄새가 나서 손님 하나 마음 편히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목은 5년 동안 집안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은서야, 우리 원망하지 마라. 내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날 나는 웃었다. 그리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늘 두르던 앞치마를 곱게 접어 신발장 위에 올려둔 뒤 낡은 캐리어를 끌고 그 집 문을 나섰다. 그들은 내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았을 것이다. 결국 무릎을 꿇고 다시 돌아와 빌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진짜 무능하고 쓸모없는 지옥 같은 날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말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노원구에 위치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 낡은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 센서 등이 늘 먹통이었다. 발을 아주 세게 굴러야만 희미하고 누런 불빛이 겨우 켜지곤 했다. 정은서는 발을 구르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에는 찍찍이가 달린 두꺼운 의료용 허리보호대가 2겹이나 꽉 조여져 있었고 무릎 안쪽에는 이미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게 말려 올라간 진통 파스 4장이 붙어 있었다. 은서는 68kg이 나가는 시아버지 박기태를 등에 업은 채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 서 있었다. 시아버지의 목구멍에서는 가래가 끓는 탁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힘없이 축 늘어진 시아버지의 턱이 은서의 오른쪽 어깨에 얹어 있었고 입가에서 흘러내린 침이 은서의 목선을 타고 내려와 하얗게 색이 바랜 회색면 티셔츠의 깃을 축축하게 적셨다. 오늘은 목요일이다.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신장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은서는 시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을 양손으로 단단히 받쳐 들었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핏기 하나 없이 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 폐를 부풀린 다음 오른쪽 발을 내디뎌 4층의 첫 번째 계단을 밟았다. 68kg의 하중이 무게 중심의 이동과 함께 그녀의 오른쪽 무릎으로 고스란히 쏠렸다. 무릎 관절 깊은 곳에서 툭 하는 미세하고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은서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왼쪽 발을 마저 끌어올렸다. 아이고, 또 병원 가나봐요. 4층의 낡은 철제 현관문이 갑자기 틈을 벌렸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가려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땀범벅이 된 은서의 얼굴과 딱 마주쳤다. 은서는 걸음을 멈췄다. 사람을 업고 있어 허리를 굽힐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했다. 네, 외출하시나 봐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무거운 하중에 횡격막이 짓눌려 나는 생리적인 떨림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시선이 시아버지의 깡마른 팔뚝을 한번 훑고는 하중을 이기지 못해 흉하게 굽어버린 은서의 등허리로 향했다. 아주머니는 아주 길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혀를 찼다. 어휴,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벌써 몇 년째야 이게?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버틴대. 집안 남편은 거들지도 않고 말이야. 아주머니는 입으로는 쯧쯧거리면서도
몸을 옆으로 비틀어 계단 반대편 벽에 바짝 붙은 채 젠걸음으로 내려갔다. 비닐 쓰레기 봉투가 현관문에 스치며 기분 나쁜 바스락 소리를 냈다. 곧이어 아주머니의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계단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밑에서 등을 밀어주거나 손을 보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서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등 밑으로 줄어든 시아버지를 위로 훌쩍 치켜 올렸다. 그 동작에 허리 보호대의 찍찍이가 찢어질 듯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다시 위로 뻗은 계단을 노려보았다. 아직 22개의 계단이 남아있었다. 시아버지를 안방에 있는 수동 크랭크식 의료용 침대에 눕혔을 때 은서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1시 40분. 시아버지의 다음 체위 변경 시간까지 20분이 남았다. 유동식을 준비할 시간까지는 40분이 남았다. 그때 현관의 도어록에서 신경질적으로 번호를 누르는 삑삑 소리가 연달아 울리더니 곧바로 철컥하며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아우, 이놈의 도어록 번호판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건전지 하나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참나. 시어머니 조순이가 검은색 소형 캐리어를 끌며 들어왔다. 그녀는 대구에서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올라왔다. 아들 얼굴도 볼 겸 며칠 쉬다 가겠다는 이유였다. 은서는 즉시 시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빠르게 걸어가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넘겨받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발음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끊어 깍듯한 존댓말로 인사했다. 조순이는 며느리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고 있던 굽 높은 구두를 벗어 던지며 들고 있던 핸드백을 은서에게 휙 넘겼다. 그녀의 시선은 은서의 어깨 너머 복도 끝에 있는 시아버지의 안방으로 직행했다. 30분 후 식탁 위에는 끓여낸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밑반찬 3접시가 차려졌다. 은서는 식탁 옆에 선 채 앞치마 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 화장실에서 나온 조순이는 식탁으로 오지 않고 곧장 시아버지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은서는 앞치마 자락을 손가락으로 꾹 쥐었다가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안방에는 아무리 환기를 해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의 땀 냄새, 소독용 알코올 냄새,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한데 뒤섞인 악취였다. 은서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는 이미 벽지와 장판 틈새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침대 옆에 선 조순이 미간이 즉시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가락 2개를 집게처럼 만들어 시아버지가 덮고 있는 옅은 하늘색 여름용 호치불에 가장자리를 집어들어 코미드로 가져가 킁킁거렸다. 이 이불꼴이 왜 이래?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조순이가 고개를 획 돌려 은서를 쏘아보며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너 평소에 이불 햇볕에 널어서 말리기는 하니? 어머님, 오늘 아침에 갓 갈아 끼운 새 이불입니다. 은서가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버님이 요새 대소변 실금이 예전보다 잦아지셨어요. 방수 패드를 깔아두긴 했지만 움직이실 때마다 이불자락에 냄새가 벨 수밖에 없어요. 저 이불은 이따가 제가 다시 빨겠습니다. 이불에 냄새가 배면 몇 번이고 더 자주 갈아야 할 거 아니야. 조순이가 손가락을 놓자 이불이 시아버지의 가슴팍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돌리며 언성을 한껏 높였다.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자빠져 있으면서 이불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해. 내 아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고 너 생활비 쓰라고 식비 주고 관리비 내주는데 너는 여기서 똥냄새나 맡고 있으라고 돈 주는 줄 알아? 은서는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길은 시어머니의 발에 신겨진 바닥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거실용 슬리퍼에 머물렀다. 아버님 기저귀는 하루에 최소 3번은 갈아드려야 하고 체위 변경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불로 다 새어나옵니다. 하루에 이불을 2번씩 빨면 베란다 건조대에는 널 공간도 부족해요. 은서는 여전히 깍듯하고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며 문장의 끝을 길게 늘여 모든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려 애썼다.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조순이는 안방을 거칠게 빠져나와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빼고 앉더니 식탁 위에 놓인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집어들고는 자기 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노려보았다. 찌개 안에는 깍둑썰기 한 두부 몇 조각과 애호박 조금이 전부였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 널 데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 가서 건조기라도 돌리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정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을 내가 다 꿍쳐두고 내 주머니에 쳐넣고 싶어서 그래? 조순이가 숟가락을 식탁 위로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충격에 숟가락 옆에 있던 젓가락 한 짝이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쨍그랑하는 맑은 쇳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은서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먼지가 묻은 젓가락을 집어들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 수전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손등을 때렸다. 차가운 물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붉게 갈라진 미세한 상처들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다. 은서는 주방 세제를 조금 짜서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천천히 문질러 닦았다. 주방 밖에서는 조순이가 새 젓가락을 꺼내 찌개를 떠먹으며 그릇 가장자리에 숟가락을 딱딱 부딪히는 짜증 섞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볼륨을 빵빵하게 키워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은서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때 싱크대 위에서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다. 화면에는 신우이 박민희가 보낸 영상통화 수신 알림이 떠 있었다. 은서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대충 쓱쓱 닦고는 통화 버튼을 눌러 양념통 앞에 휴대전화를 기대어 놓았다. 화면 너머의 박민희는 조명이 화려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위로 번쩍 치켜들고 얼굴을 렌즈에 바짝 들이댔다. 갓숍에서 받고 온 젤 네일아트가 카메라 앞에서 찰랑거렸고 손톱에 붙인 분홍색 큐빅들이 카페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새언니, 우리 엄마 도착했죠? 지금 과일 드시나 보네. 미니의 날카롭고 하이톤인 목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찢을 듯 흘러나왔다. 소파에 앉아있던 조순이가 고개를 돌렸다. 미니야, 밥은 먹었니? 먹었지? 언니, 정훈 오빠는 아직 퇴근 전이에요? 미니의 얼굴이 화면의 절반 이상을 꽉 채웠다. 그녀는 반짝거리는 손톱으로 턱을 괜 채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새언니, 집에서 아빠 돌보는 시간 빼면 남는 시간에 딱히 할 일 없잖아요? 은서의 손에는 과일칼이 쥐어져 있었고 막 사과 껍질을 깎아내던 참이었다. 사과 껍질에 닿아있던 칼날이 잠시 허공에 멈췄다. 아버님은 2시간에 한 번씩 욕창 방지용으로 체위를 바꿔드려야 하고 4시간에 한 번씩 가래를 뽑아드려야 아가씨. 유동식도 매번 끓여야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은서가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 참, 그런 건 다 자투리 시간이잖아요. 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큐빅이 다시 한번 화면을 가로지르며 빛났다. 차라리 남는 시간에 부업 같은 거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떼다 팔든가 아니면 집에서 하는 수작업 같은 거라도요. 솔직히 정훈 오빠 혼자 외벌이로 돈 버는 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서울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언니도 맨날 집에서 돈만 까먹고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은서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독한 염 속의 소독액에 매일같이 손을 담근 탓에 그녀의 손등 피부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바싹 메말라 있었다. 검지와 엄지손가락 지문 쪽에는 깊게 파인 흉터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겨울에 고무장갑도 없이 이불 빨래를 하다가 살이 터진 자국이었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갈라진 상처 주변의 피부는 굳은 살이 베겨 칙칙하고 누런 빛을 띠었다. 은서는 과일칼과 사과를 쥐고 있던 그 흉측한 손을 휴대전화 카메라 앵글이 닿지 않는 싱크대 모서리 아래쪽으로 천천히 숨겼다. 생각해 볼게요. 은서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쵸. 요즘 세상에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무시를 안 당하죠. 그럼 두 분 오붓하게 시간 보내세요. 전 쇼핑하러 가야 해서요. 화면이 툭 끊기며 까매졌다. 은서는 숨겼던 손을 올려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길게 이어지던 사과 껍질이 툭 끊어지며 도마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거실로 내갔다. 밤 11시, 현관 도어록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남편 박정훈이 퇴근한 것이다. 그는 겉옷으로 입고 있던 정장 마이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툭 걸쳐놓고는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다. 현관으로 걸어 나와 재킷을 받아 들려던 은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는 곧장 식탁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2개를 꺼내 식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이리 와. 정훈이 말했다. 그의 억눌린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짜증이 잔뜩 배어 있었다. 은서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섰다. 식탁 위에는 이혼 합의서 1장, 그리고 그 옆에는 스테이플러로 깔끔하게 철을 한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내역서의 특정 항목들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방에 있던 조순이도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걸어 나와 아들의 등 뒤에 섰다. 이것 좀 봐. 정훈이 검지손가락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툭툭 치며 손톱으로 종이 표면을 딱딱 두드렸다. 결혼 5년 차은의 수입란에 찍힌 숫자. 영원 내가 너한테 매달 생활비로 꼬박꼬박 200만 원씩 쏴줬어. 지난 5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널 먹여 살렸다고. 근데 내가 이 돈을 다 어디다 처발랐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은서는 고개를 숙여 형광펜이 칠해진 종이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지난달 지출 요약본. 의료용 소모품, 영양제, 위관 튜브, 성인용 기저귀, 소독액, 거즈, 소변줄 187만 원. 대형마트 장보기, 식재료 13만 원. 너보고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과분한 칭찬이지. 정훈은 은서의 얼굴을 쏘아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집구석은 무슨 호스피스 병동처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은 냄새난다고 현관문도 못 들어와. 내가 차려주는 밥은 우리 엄마도 비위가 상해서 못 드시겠대. 5년이야. 너 이 집에 들어와서 단돈 10원이라도 벌어온 적 있어? 뒤에 서 있던 조순이가 거들고 나섰다. 은서야, 우리 원망하지 마라. 내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정훈이는 지금 한창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리 잡을 중요한 시기야. 밖에서 길을 펴게 도와줄 든든한 내조자가 필요한 거지. 돈이나 축내는 식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은서는 서류에 적힌 13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달 동안 쓴 순수한 식비의 전부였다. 정훈이 준 돈의 대부분은 시아버지라는 및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한 의료용품 값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녀의 매일 점심은 보통 시아버지가 먹다 남긴 유동식 찌꺼기에 찬밥을 비벼 먹거나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봉지라면 1개를 끓여 먹는 것으로 때워야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보았다. 정훈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고 미간은 마치 지독한 기생충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깊게 패어 있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187만 원어치의 성인용 기저귀가 얼마나 비싼지 설명하지 않았고 왜 집안이 병실처럼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항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정훈이 서류에 사인하려고 꺼내놓은 검은색 모나미 볼펜을 집어들었다. 펜 뚜껑을 열고 이혼 합의서의 서명란 위에서 딱 1초 동안 펜촉을 멈춘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려한 필체로 정은서 3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긁으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딸깍 소리가 나게 펜뚜껑을 닫고 합의서 옆에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정훈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쏟아낼 비난의 말들을 산더미처럼 준비해 두었고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릴 것까지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목젖을 꿀꺽 삼켰지만 당장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은서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5분 뒤 그녀는 5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그 낡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허리를 굽히고 자신의 굽낮은 신발로 갈아 신었다.
신발장 위에는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몸에 문신처럼 붙어있던 회색 방수 앞치마가 반듯하게 접혀 올려져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자 복도를 타고 들어온 초가을의 서늘한 밤 공기가 아파트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쾅! 문이 닫혔다.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며 삐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을 냈다. 다음 날 아침 6시. 시아버지의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알람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엽을 감아 쓰는 구형 자명종으로 따르릉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끔찍하게 컸다.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정훈은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이며 베개로 양귀를 꽉 틀어막았다. 평소 같았으면 시계가 울리기 무섭게 2초 안에 알람 소리가 뚝 끊기고 은서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총총걸음으로 방을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망할 자명종은 자그마치 1분 내내 비명을 질러댔다. 정훈은 짜증이 극에 달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머리칼을 거칠게 헝클어뜨리며 그는 발망치 소리를 내며 쿵쾅쿵쾅 시아버지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토악질이 나올 듯한 지독한 산패취와 누적된 대소변 냄새가 한꺼번에 훅 끼쳐왔다. 어제 저녁 거실에서 맡았던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다. 최소 10배는 더 농축된 악취가 코를 찌르며 뇌수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정훈은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는 코를 틀어막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탁 소리가 나게 자명종을 꺼버렸다. 시아버지 박기태는 혼탁한 눈동자를 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그르륵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기도를 꽉 막고 있는 끈적한 갈의 소리였다. 체위를 변경하고 유동식을 먹여야 하는 시간이었다. 정훈은 방 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본 후 침대 옆에 수납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의료용 튜브, 대형 주사기, 그리고 비닐팩에 담긴 영양 유동식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그는 유동식 한 팩을 덥석 집어들더니 조리법은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주방으로 나갔다. 그는 유동식을 커다란 국그릇에 대충 쏟아붓고 전자레인지에 밀어넣은 뒤 3분을 맞추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조리가 끝난 국그릇을 꺼낼 때 그릇 테두리가 너무 뜨거워 그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찬장에서 숟가락 하나를 대충 꺼내 들고 조심조심 그릇을 받쳐든 채 안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정훈은 숟가락에 회백색의 걸쭉한 죽을 산더미처럼 퍼올린 뒤 시아버지의 입술을 향해 곧장 들이밀었다. 숟가락 바닥이 시아버지의 아랫입술 피부에 닿는 순간이었다. 박기태의 몸이 활대처럼 확 튕기듯 경련을 일으켰고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비명 같은 끔찍하고 뭉개진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고개를 돌릴 근력조차 없어 두 눈을 부릅뜬 채 천장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정훈은 화들짝 놀라 손을 삐끗했고 숟가락에 담겨있던 펄펄 끓는 유동식 절반이 시아버지의 턱과 목덜미로 왈칵 쏟아졌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정훈이 손가락으로 그릇 겉면을 더듬어 보았다. 살갗이 될 정도로 뜨거웠다. 시아버지의 입술에 떨어졌던 유동식 찌꺼기 주변으로 순식간에 투명하고 커다란 물집이 부풀어 올랐다. 박기태의 눈가가 심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혼탁한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볼을 적셨다. 정훈은 침대 옆에 멍하니 선 채로 한 손에는 불덩이 같은 그릇을 든 채 시아버지의 목덜미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3일째 되던 날, 정훈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시어머니 조순이가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드러눕더니 아예 예정보다 일찍 대구행 KTX 표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떠나기 전 아들에게 당장 간병인부터 알아봐라 라는 말만 띡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낮 12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다. 정훈은 노란색 고무장갑을 끼고 두꺼운 이불을 걷어냈다. 엉덩이 밑에 깔린 방수 패드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묽은 배설물은 침대복까지 번져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아예 숨을 참아버렸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어깨를 꽉 쥔 채 억지로 몸을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68kg의 축 늘어진 몸뚱이는
생각처럼 쉽게 굴러가지 않았다. 정훈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억지로 당기는 바람에 시아버지의 몸이 반대쪽으로 획 쏠리며 기태 자신의 오른팔을 짓눌러 버렸다. 정훈은 허둥지둥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를 잡아 빼려 했다. 하지만 엉덩이 밑에서 기저귀를 억지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똥물이 깨끗한 침대볼을 긁고 지나가며 끔찍한 궤적을 남겼고 심지어 정훈이 입고 있던 하얀색 실내복 셔츠 소매 끝자락에도 튀고 말았다. 새하얀 면직물 위에 묻은 황갈색 얼룩은 시각적으로 너무나 선명했다. 아, 시발. 정훈은 낮게 욕을 내뱉으며 오물이 묻은 고무장갑을 훌렁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의 목구멍에서 나던 그르륵 소리가 갑자기 숨 넘어갈 듯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기태의 가슴팍이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창백했던 얼굴빛이 시퍼렇게 질려갔다. 가래를 뽑아내야 했다. 정훈은 침대 협탁으로 뛰어가 그 위에 놓인 소형 전동 석션기의 스위치를 켰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가늘고 투명한 실리콘 튜브를 집어들고 시아버지의 콧구멍을 쑤시듯 찔러 넣었다. 그는 튜브를 얼마나 깊이 넣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은서가 하던 동작의 실루엣만 기억할 뿐 그는 막무가내로 튜브를 안쪽으로 쑤셔 넣었다. 튜브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 기도의 가장 예민한 점막을 찔러버린 것이다. 박기태의 몸이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가래를 뱉어낼 흉부 근력이 없었고 오히려 튜브의 물리적인 자극과 기계의 음압이 겹치면서 기도가 순식간에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했다. 시퍼렇던 그의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청회색으로 변해갔고 두 눈은 완전히 흰자위만 드러낸 채 뒤집혔다. 정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가 패닉에 빠져 튜브를 확 잡아 빼자 석션기의 실리콘 줄이 허공에서 채찍처럼 휘둘려지며 피가 섞인 끈적한 가래 덩어리들이 장판 위로 사방에 흩뿌려졌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9 번호를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와중에도 엄지손가락이 제멋대로 덜덜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10분 뒤 구급대원들이 5층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형광 주황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구급대원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그중 한 명이 능숙한 솜씨로 시아버지의 목을 젖혀 기도를 확보한 뒤 구급용 전문 석션 튜브와 테크닉을 이용해 단 몇 번의 조작만으로 기도 깊숙이 틀어막혀 있던 찐득한 가래 덩어리들을 시원하게 뽑아냈다. 산소 공급이 재개되자 시아버지의 시퍼렇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한 제 색깔을 되찾았고 거친 호흡도 다시 안정적인 리듬을 탔다. 구급대원은 의료 폐기물들을 비닐에 주워 담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끼고 있던 라텍스 장갑을 벗었다. 그는 오물과 악취로 난장판이 된 방 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정훈의 셔츠 소매에 묻은 똥물 얼룩에 시선을 고정했다. 보호자분,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정훈은 방문 틀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구급대원은 출동 기록지를 작성하며 정훈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앞으로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처치하지 마세요. 석션기 튜브 삽입 깊이를 잘못 맞추면 자극성 질식으로 환자분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어르신 간병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처치하면서 어르신 등 쪽 피부 상태를 봤는데 욕창 하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오늘 하루방이 난장판이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누워 지내신 분 치고 피부도 깨끗하시고 예전에 하던 가래 배출이나 체위 변경 기록들도 굉장히 전문적이던데요. 정훈의 등줄기가 문틀에 딱 달라붙었다. 그는 구급대원이 글씨를 적어 내려가는 볼펜 끝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전처가 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노란색 먹지 사본을 주욱 찢어 정훈에게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가급적 빨리 중증 환자 케어가 가능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정훈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은
서울 시내 온갖 간병인 파견 업체의 번호들로 도배되었다. 안녕하세요. 거기 노원구 쪽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의 중년 여성 상담원은 직업적인 미안함을 담아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 쪽에 등록된 이모님들은 그 조건이면 다들 안 가시겠다고 하네요. 몸무게 68kg 나가는 성인 남성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투석까지 모시고 가야 하면 이 정도 중증도는 최소 2명이서 교대로 붙어야 하는 케이스예요. 비용이요. 고객님, 이런 24시간 전담 중증 케어는 지금 시장 시세로 한 달에 미니멈 45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제시하신 조건으로는 그냥 반찬이나 좀 만들어주시고 청소나 하는 비전문적인 가사 도우미밖에 못 구해요. 석션이나 튜브 관리는 의료법상 그런 분들이 손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업체 3곳에서 연달아 퇴짜를 맞은 뒤 정훈은 한 달에 35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나서야 겨우 50살이 넘은 요양보호사 이모님 한 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이 집으로 왔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정훈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요양보호사 이모님의 짐가방이 이미 지퍼가 굳게 닫힌 채 현관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모님은 쪼그려 앉아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다. 이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훈은 멍해진 얼굴로 물었다. 이모님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정훈이 일주일치 일당으로 선지급했던 가불금이었다. 박 선생님, 저 이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돈은 도로 돌려드릴게요. 이모님은 정훈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운동화 끈만 매만졌다. 돈이 적어서 그러십니까? 제가 액수는 더 맞춰드릴 수... 아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님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 바지춤에 먼지를 툭툭 털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 상태가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게다가 숨기는 거 없이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이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실 때가 있어요. 몸은 마비돼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데 그 두 눈동자가 허공에서 사람을 뚫어져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진짜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저 지난 이틀 동안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심장 떨려서 명예 못 살겠으니 다른 분 알아보세요. 이모님은 현관문을 밀치고 나가더니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쌩안이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 정훈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뚜껑을 덮지 않은 반찬 위로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꼬여 있었다. 테이블 구석에는 빨간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 묻은 손뭉치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지도 못한 채 나뒹굴고 있었다. 베란다 세탁기 안에는 배설물이 묻은 채 며칠째 방치된 더러운 침대보들이 처박혀 꿉꿉하고 썩은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공기가 서서히 부패해 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목을 뒤로 젖힌 채 거실 천장에 먼지 쌓인 전등가들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무심코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소셜미디어 앱을 누르자 피드가 새로 고침되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올린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위치 태그는 강남구 삼성동이었다. 사진 속에는 갓 인테리어를 마친 으리으리한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 입구에 화려한 개업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 앞에는 새하얀 의사 가운을 차려입은 약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게시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선배님 새 약국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사 라인업 장난 아니네요. 정훈의 시선은 사진을 무심히 훑고 지나쳐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리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엄지와 검지를 화면에 대고 바깥쪽으로 쫙 벌려 사진 속 뒷줄 오른쪽 구석을 최대로 확대했다. 사진 속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여자. 귀 밑까지 깔끔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이 수수하지만 생기가 도는 얼굴. 여자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는 당당한 활기로 빛나고 있었다. 은서였다. 정훈은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은서는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이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진의 해상도가 높아 화면을 최대로 키우자 명찰에 새겨진 굵은 고딕체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관리약사 정은서. 정훈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 서 있는 낯선 은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부패한 악취가 스멀스멀 새어나오고 가래 끓는 짐승의 숨소리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어둠침침한 안방복도 끝을 향했다. 이혼 2달 후 서울 마포구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은서는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25제곱미터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입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현관문 뒤에 행거에 걸어두고 주방 싱크대로 걸어가 얼음물을 한 잔 가득 따랐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듯한 맑은 청량감을 선사했다. 일주일 전 그녀는 5년 동안 장롱 면허였던 관리약사 자격의 갱신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고 삼성동에 새로 개업한 그 대형 약국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세후 월급 410만 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완벽한 휴무 보장. 그녀는 첫 달 월급을 받자마자 이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치르고 1년짜리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물을 다 마신 은서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침대 위에는 두꺼운 비닐 포장지에 쌓인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위로 테이프를 쓱 그어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고급 메모리 폼 베개를 꺼냈다. 경추의 곡선을 완벽하게 받쳐준다는 12만 원짜리 인체공학 숙면 베개였다. 그녀는 쓰던 싸구려 손베개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고 새 베개로 갈아 끼웠다. 그리고 방의 메인 조명을 끈 뒤 은은한 주황빛의 무드등 하나만 켜둔 채 침대 위로 천천히 몸을 뉘었다. 뒤통수가 메모리 폼 소재에 닿는 순간 베개는 그녀의 목덜미 굴곡을 따라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빈틈없이 밀착되었다. 은서는 보송보송한 이불을 끌어올려 가슴팍까지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소독약 냄새도 없었다. 언제 고막을 찢으며 울릴지 모르는 자명종 소리에 대한 강박도 없었다. 벽 너머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창밖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자동차 타이어 마찰음만이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협탁 위에 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알람 설정 앱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었던 매일 새벽 6시에 맞춰진 알람 스위치에 머물렀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스위치를 가볍게 터치했다. 초록색으로 켜져 있던 버튼이 스르륵 밀리며 회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5년 만이었다. 내일 아침을 깨울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밤이었다. 같은 시각, 노원구. 정훈의 세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숙련된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가래 흡인과 체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박기태는 간병인이 도망친 지 3주 만에 심각한 흡인성 폐렴을 일으켰고 동시에 등 전체의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이도 욕창이 번졌다. 그저께 자정 무렵 구급차가 다시 한번 아파트 5층 밑에 멈춰섰고 고열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박기태는 노원구 외곽에 있는 대형 요양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시각, 정훈은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구의 투명한 방탄유리 벽에는 오늘의 환율과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더니 정훈의 신분증과 잔액이 찍힌 종이 영수증 한 장을 작은 틈새로 쓱 밀어주었다. 박 선생님, 현재 고객님의 입출금 통장 잔액은 47만 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달에 이미 80% 이상 소진하셨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승인 가능한 대출 금액은 최대 350만 원까지입니다. 방탄유리 너머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음이 섞여 기괴하게 들렸다.
정훈은 종이 영수증을 건네받아 그 위에 찍힌 초라한 숫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 안에는 방금 전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쥐어준 입원비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1인실 중환자 집중치료실, 월 청구액 480만 원. 만약 1인실을 포기하고 6인실 다인 병동으로 옮긴다 해도 월 청구액은 32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이 금액에는 지난 며칠간 응급으로 진행된 2번의 신장 투석 비용과 고가의 항생제 투여 비용, 그리고 병원과 계약된 간병인 파견 업체에 미리 선납해야 하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도 않은 순수 병실료였다. 정훈은 영수증을 반으로 툭툭 접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의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빛은 비에 젖은 신문지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수고하세요.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웅얼거리며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은행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마자 서울 한복판의 아스팔트 열기와 매연이 숨통을 조이듯 확 끼쳐왔다.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정훈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조순이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스피커를 뚫고 터져나왔다. 정훈은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떼어냈다. 정훈아, 너 이 자식아.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왜 나한테 병원비 독촉 전화를 하는 거냐? 내가 수납을 안 해서 당장 내일부터 아비 약을 끊어버리겠다잖아. 너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깟 입원비 하나 결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정훈은 은행 앞 대리석 계단에 우두커니 선 채 바쁘게 오가는 횡단보도의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그 요양병원 한 달 병원비만 480만 원이래요. 정훈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고 마치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쇳소리가 났다. 전화기 너머에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더 큰 고함이 터져나왔다. 48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병원이 아주 사람을 잡고 강도질을 하는구나. 아니, 그 전천연이 집에 있을 때는 집구석에서 간병하면서 그런 큰돈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꼬박꼬박 그년한테 생활비로 200만 원씩 줬다며. 그 200만 원으로 떡을 치고도 남았는데 왜 지금 와서 난리야. 휴대전화를 꽉 쥔 정훈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머릿속에 2달 전 거실 식탁 위로 집어 던졌던 그 은행 거래 내역서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굵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던 그 선명한 숫자들. 엄마. 정훈은 2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목젖이 고통스럽게 위아래로 한 번 크게 요동쳤다. 그 200만 원 중에 187만 원은 아버지 기저귀랑 튜브 같은 의료용품 사는데 쓴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조순희는 막무가내로 악을 썼다. 은서는. 정훈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숨을 토해내며 그동안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날선 면도칼처럼 자신의 목덜미를 베어버리는 그 잔인한 진실을 기어이 입 밖으로 꺼냈다. 은서는 간병인 비용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은서 혼자서 전문가 2명이 교대로 달라붙어야 하는 그 끔찍한 노동을 5년 동안 자기 몸 갈아 넣으면서 공짜로 했던 거라고요. 수화기 너머의 악다구니가 칼로 자른 듯 뚝 끊겼다. 대구의 어느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조순희는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듯 숨을 죽였다. 전화기 너머로는 그저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전파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정훈은 어머니의 대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붉은색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밤 9시. 정훈은 텅 비어버린 적막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거실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감싸 쥐고 있었고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그의 해골처럼 야윈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여동생 미니가 보낸 카톡이었다. 박민혜, 오빠, 솔직히 이대로는 답 없잖아. 오빠가 새언니한테 다시 연락해서 좀 빌어보는 건 어때? 언니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아빠 간병 좀 해달라고 해. 어차피 언니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살 텐데
예전에 간병도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 오빠가 매달 연희한테 돈 좀 더 챙겨주겠다고 꼬셔봐. 그 메시지가 올라온 이후 단톡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30초가 지났다. 숫자 1은 사라졌지만 조순이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정훈은 화면에 뜬 동생의 메시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텍스트 입력창을 터치하고 자판을 두드렸다. 은서 지금 강남에서 약사로 취직해서 돈 잘 벌어. 자신이 쓴 문장을 2초 정도 노려보던 그는 백스페이스 바를 꾹 눌러 글씨를 모조리 지워버렸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눌렀다. 은서는 절대 다시 안 돌아와. 다시 지웠다. 그는 무언가를 썼다가 지우는 행동을 4번이나 반복했다. 텅 빈 흰색 입력창 안에서 작은 커서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그의 비참함을 조롱하고 있었다. 정훈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자판 허공에 떠오른 채 한참을 머물렀다. 마침내 그의 엄지손가락이 휴대전화 우측 측면으로 향했다. 딸깍. 화면이 꺼지며 거실은 완전한 칠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비는 늦은 오후 5시경부터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번화가 거리는 굵은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고 퇴근길 차량 정체로 꽉 막힌 왕복 8차선 아스팔트 위로는 타이어가 물보라를 튀기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대형 약국의 내부는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꺼운 전면 통유리문은 바깥 세상의 습기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통유리문 밖, 박정훈은 검은색 싸구려 3단 우산을 받쳐든 채 약국 처마 밑 좁은 그늘에 서 있었다. 우산이 너무 작아 가장자리로 흘러내린 빗물이 쉴 새 없이 그의 어깨를 때렸다. 그가 입고 있는 짙은 회색 정장 마이는 벌써 사흘째 세탁은커녕 다림질조차 하지 않아 팔꿈치와 등허리 쪽에 보기 흉한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혀 있었다. 바지 밑단은 이미 빗물에 완전히 절어 축축하게 젖은 천 조각이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벌써 15분째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습기가 서린 유리창 너머로 그의 퀭한 시선은 약국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조제실 카운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정은서는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덴탈 마스크를 쓴 채 단발머리를 귀 뒤로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은색 금속 약스푼을 쥐고 눈금이 그어진 반달 모양의 투명한 조제용 접시 위에서 하얀색 알약들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금속 스푼과 플라스틱 접시가 부딪히며 타닥, 타닥하는 가볍고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정훈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푸른색 니트릴 장갑이 씌워진 그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는 우산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한 듯 자동문을 향해 발걸음을 뗐다. 문 위에 센서가 딩동 하는 맑은 기계음을 냈다. 육중한 유리문이 좌우로 스르륵 열렸다. 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알약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고 스푼 끝으로 마지막 남은 항생제 2알을 홈 안으로 톡 밀어넣으며 직업적인 친절함이 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약 찾으십니까? 일반 의약품은 왼쪽 매대에 진열되어 있고 처방약 조제는 이쪽으로 처방전 주시면 됩니다. 정훈이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다. 구두 밑창에 진흙과 빗물이 섞여 대리석 바닥 위로 지저분한 발자국이 길게 찍혔다. 그는 비에 젖은 우산을 접어 조제대 끝에 비스듬히 세워두었다. 우산 끝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은서야. 알약 접시 위를 바쁘게 움직이던 금속 스푼이 딱 하고 멈췄다.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 너머로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정훈의 비참한 몰골을 훑었다. 정훈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눈자 위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턱과 인중 주변으로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지저분하게 돋아나 있었다. 약국 안쪽 대기실 소파에는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손님 2명이 앉아 있었고 은서 옆에서 보조 업무를 보던 젊은 폐의 약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훈을 힐끗거리고 있었다.
은서는 옆에 놓인 처방전을 집어들어 트레이 위에 조제약과 눈으로 빠르게 대조한 뒤 그 트레이를 보조 약사에게 쓱 밀어주었다. 이거 자동 포장기에 넣고 돌린 다음에 환자분 번호표 호출해주세요. 그녀는 건조한 어투로 지시를 내렸다. 보조 약사는 트레이를 받아 들고는 정훈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 젠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은서는 귀에 걸린 마스크 끈을 빼내어 반으로 접은 뒤 가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녀의 하얀 뺨에는 마스크 끈에 꽉 눌려 생긴 연분홍색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정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정훈은 바짝 마른 침을 삼키며 고통스럽게 목젖을 움직였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그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탁하고 쩍쩍 갈라져 있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계속 40도 넘게 열이 나고 폐렴 감염 수치가 너무 높아. 의사 말로는 내일까지 열이 안 떨어지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해야 할지도 모른대. 은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마치 남의 집강아지 안부를 듣는 것처럼 그를 응시했다. 근데 요양원 원무과에서 매일같이 병원비 결제하라고 독촉 전화가 와. 정훈은 차마 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카운터 위에 놓인 알코올 솜 플라스틱 통만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1인실 병실료에 그동안 밀린 투석비랑 항생제 값까지 합치면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이미 끝까지 다 써버렸어. 그는 조제대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짚었다. 손가락 끝에 너무 힘을 주어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였다. 은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진짜 입방정 떨고 미친 놈이었어. 내가 집에서 매일같이 하던 일들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인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 정훈의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그것은 거의 구걸에 가까운 절박하고 찌질한 애원이었다. 제발 한 번만 병원에 가서 아버지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옛날에 너한테 잘해주셨잖아.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간병만 좀 도와주면 병원비 문제는 어떻게든 내가 대출을 더 알아보든지 해서 위잉, 철컥. 뒤쪽에서 약포장기가 열을 가해 비닐을 밀봉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은서는 그가 바닥까지 비참해진 자신의 꼴을 전시하며 말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었다. 그가 구걸하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끊지 않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조차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이 비루한 사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박정훈 씨. 정훈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5년 만이었다. 은서가 그를 향해 존칭을 붙인 풀네임을 부른 것은 은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대기실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귓가에까지 또렷하게 꽂힐 만큼 서늘하고 명징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5년 동안 피가 마르도록 돌볼 때 당신은 내 얼굴에 은행거래 내역서를 집어 던지며 나를 피 빨아먹는 쓰레기라고 불렀죠. 은서의 어투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AI가 약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직접 부딪혀보니 그 쓰레기가 매일 집구석에서 똥물 뒤집어서 가며 하던 일이 바깥 세상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쥐어줘야 겨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된 거군요. 그리고 당신은 그 5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쥐뿔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를 찾아와 이따위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고요. 정훈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성대가 마비된 것처럼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약국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이미 밀랍 인형처럼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은서가 상체를 카운터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양손을 대리석 상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저는 이제 제 번듯한 직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개 그 알량한 사정까지 챙겨드릴 여유는 없네요. 정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손님 2명은 이미 폰을 내려놓은 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훈의 축 처진 뒷모습을 노골적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보조 약사는 방금 밀봉되어 나온 약봉투를 손에 든 채
차마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숨죽여 서 있었다. 은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마스크를 꺼내 다시 양쪽 귀에 걸었다. 그리고 몸을 획 돌려 새로 들어온 의약품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약국 안쪽 창고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훈은 주인이 사라진 텅 빈 카운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느릿느릿 관절에 기름이 다 빠진 기계처럼 뻣뻣하게 팔을 뻗어 카운터 끄트머리에 세워두었던 검은색 3단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질질 끌며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유리문이 스르륵 닫혔다. 비는 아까보다 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훈은 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빗속을 걸어가 약국에서 몇 미터 떨어진 도로변 나무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셔츠와 정장 바지를 관통해 살갗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장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수신된 팝업 메시지 하나가 밝게 떠 있었다. 발신자는 노원구에 있는 그 요양병원의 원무과였다. 박정훈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환자 박기태 님의 입원실 병상료 및 간병 병동 집중 케어 비용 납부가 장기 연체 중입니다. 만약 금월 말일까지 미납된 비용 전액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본원에서는 부득이하게 환자에 대한 모든 간병 및 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강제 퇴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조속한 수납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정훈은 그 짧은 문장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액정 위로 툭툭 떨어지며 글씨들을 볼록하게 확대시켰다가 이내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바닥으로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하늘은 모처럼 비구름이 거치고 맑게 개어 커다란 통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약국 안을 비추고 있었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약국 정문 앞에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시어머니 조순이가 유리문을 벌컥 밀고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나름 한껏 신경을 쓴 듯 짙은 팥죽색의 고급 개량 한복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미용실에 들러 드라이로 한껏 볼륨을 살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화려한 빨간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대구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불이 나게 올라온 흔적이었다. 약국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내부를 슥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조제실 카운터 쪽으로 직진했다. 은서는 진열대 앞에서 피로회복제 앰플들의 줄을 맞추고 있었다. 또각또각 다가오는 구두 발소리에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조순희는 진열대 앞까지 바짝 다가와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만큼 억지로 쥐어짜낸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억지 웃음 때문에 눈가의 깊은 주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흉하게 접혀 들어갔다. 우리 은서.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간드러지고 상냥했으며 묘하게 비굴한 기색마저 감돌고 있었다. 바쁘니. 은서는 진열하던 앰플 상자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 섰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도 않았고 입을 열어 호칭을 부르지도 않았다. 조순희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킁킁거리더니 양손에 고이 들고 있던 그 빨간색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은서 쪽으로 불쑥 내밀었다. 쇼핑백 겉면에는 번쩍거리는 금박으로 화려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 애미가 대구에서 올라올 때 우리 은서 생각나서 특별히 사온 6년근 홍삼 진액이다.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느라 매일 쉴 틈 없이 고생이 많을 텐데 몸 상하지 않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라. 조순이는 쇼핑백을 은서의 가슴팍 쪽으로 들이밀며 살갑게 굴었다. 은서는 팔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지 않았다. 조순이가 내민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고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던 미소는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싹 마른 입술을 혀로 한번 핥고는 다시 애써 분위기를 잡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은서야, 며칠 전에 정훈이가 여기 와서 널 보고 갔다며? 그놈의 자식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원래 우리 정훈이가 속은 참 깊은데 입이 둔해서 그래? 걔가 요새 지은 죄가 많아서 집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아주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 반쪽이 됐다. 은서는 아무런 동요 없이
마치 벽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너도 알잖니? 하루 부부의 연을 맺어도 100일의 정이 남는 법인데. 기태 아범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떠먹여줄 사람도 없이 방치돼 있어? 밖에서 돈 주고 쓰는 간병인 년들이 아무리 돈을 쳐부은들 지 식구처럼 살뜰하게 챙겨주겠니? 내가 예전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눈 딱 감고. 그 순간 은서가 조용히 손을 뻗어 조순이가 들고 있던 빨간색 쇼핑백의 손잡이를 낚아채듯 건네받았다. 조순이의 탁한 눈동자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고 얼굴에 번졌던 주름진 미소가 활짝 펴지며 그녀는 들뜬 마음의 은서 쪽으로 반 발짝 훅 다가섰다. 쇼핑백을 받아든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획 돌려 바로 옆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용 오픈 진열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진열장 맨 아래 칸의 텅 빈 공간에 금박 글씨가 정면을 향하게 끔 그 홍삼 진액 쇼핑백을 반듯하게 내려놓고는 주변 상자들과 각을 맞춰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손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탁탁 털어내고 다시 몸을 돌려 조순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회사 브랜드의 홍삼 진액은 저희 약국에서도 정식으로 대리 판매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은서는 쇼핑백이 놓인 진열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억양에 높낮이 하나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무겁게 대구에서부터 들고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조순이 얼굴에 피어났던 웃음기가 얼음물에 처박힌 듯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그리고 은서는 조순이의 두 눈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꾹꾹 힘을 주어 내뱉었다. 저는 더 이상 그쪽 집안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앞에서 본인을 재민이 험만히 하는 역겨운 호칭으로 부르지 마시죠. 조순이 콧구멍이 씩씩거리며 넓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팍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평소의 표독스러운 습관대로 목소리를 꽤 높이려다 약국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컥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다. 너 어떻게 사람이 어른한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게 구니? 기어이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이를 갈았지만 특유의 그 오만하고 명령조에 가까운 기세는 숨기지 못했다. 약 사러 오신 거면 앞쪽 계산대에 가서 줄을 서십시오. 은서는 조순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 카운터 안쪽으로 쏙 들어갔다. 만약 박정훈 씨나 박기태 씨 관련된 위자료 문제라면 제 대리인인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이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복 외투 자락을 꽉 움켜쥔 그녀의 양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아랫입술은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카운터 안쪽에서 업무를 보는 은서의 뒷모습을 도끼가 서린 눈으로 한참을 쏘아보다가 결국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약국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제3조정실. 방 안에는 난방기가 과하게 돌아가 공기가 텁텁하고 무거웠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원목 조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은서와 정훈이 각각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은서는 단정한 옅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셔커드로 짧게 친 머리는 한층 더 세련되고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반면 정훈은 예전보다 살이 눈에 띄게 쏙 빠져 입고 있는 셔츠 깃과 목 사이로 공간이 휑하게 남아돌았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표면에 나뭇결만 초점 없는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은서 측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딸깍 열더니 묵직해 보이는 서류 더미와 물건들을 꺼내 맞은편에 앉은 판사 출신 조정위원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하게 달아빠진 선장 제본 노트 5권이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사건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추가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제출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적막한 조정실 안을 울렸다. 판사가 맨 위에 놓인 낡은 노트의 표지를 넘겼다. 안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노트에는 3월 12일 새벽 2시 체위 변경 및 좌측 방수 간병 패드 교체, 새벽 4시 전동 석션기 가동, 누런색 점성 가래 20ml 흡인, 아침 6시
혈압 측정 완료. 수축기 130에 이완기 85, 유동식 250ml 경관 급식 실시라고 적혀 있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에게 행해진 모든 의료적 처치가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글씨는 자를 대고 쓴 것처럼 정갈했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페이지의 공백도 존재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부연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노트는 원고가 혼인 기간 5년 동안 시아버지인 박기태 환자를 간병하며 매일같이 작성해온 간병 일지 원본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관할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분기별로 실사 방문하여 기록한 체크리스트와 환자가 노원구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신체 어느 곳에도 단 하나의 욕창조차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병원급의 메디컬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노트의 페이지들을 넘겼다. 마른 종이가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방 안을 채웠다. 따라서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정훈 쪽을 정면으로 주시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지속된 기간 동안 통상적인 가사 노동의 범주를 아득히 초과하는 초고강도의 전문 의료 간병 노동을 전담했습니다. 이를 현재 서울시 중증치매 및 마비 환자 전담 요양보호사의 시장 최저기준 단가인 월 450만 원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5년간 원고가 제공한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금액이 불리자 정훈의 움츠러든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크게 한 번 움찔했다. 여기에 피고가 지난 5년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2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본인의 순수 개인 생활비나 사치품으로 소비한 내역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원고 측은 피고에게 과거 간병 노동에 대한 미지급 보수 명목으로 순수 정산금 1억 8,500만 원의 지급을 강력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정훈 측 변호사가 다급히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며느리가 병든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윤리관에 기초한 자발적 헌신이지 이를 민법상 시장의 고용계약 관계와 동일선상에 놓고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 의뢰인인 피고는 5년 동안 외벌이를 하며 가정의 모든 경제적 부양 의무를 독박 썼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는 콧방귀를 뀌며 기다렸다는 듯 다른 파일처를 하나 빼어들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그 알량한 모든 경제적 개입이라는 것의 실체를 보시죠. 피고가 준 돈의 절대 다수는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소모품을 구매하는 데 전액 탕진되었습니다. 여기 지난 5년 동안 결제된 모든 의료기기 및 소모품 영수증과 원고의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을 교차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고가 한 달 동안 온전히 자신의 밥값이나 커피값 등으로 쓴 개인 생활비는 월 평균 고작 15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판사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죄인처럼 앉아있는 정훈을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원고 측이 쏟아낸 저 압도적인 분량의 영수증, 누렇게 빛바랜 간병 일지, 그리고 단 1ml의 가래 양까지 집착하듯 기록해둔 끔찍한 간병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조정실 테이블을 짓누르는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며 피고의 알량한 항변을 묵살해버리고 있었다. 판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조정조서의 끄트머리 빈 여백에 숫자 하나를 쓱쓱 적어 내려가더니 그 종이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현재 피고의 재산 상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고 단호했다. 본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합의 조정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 이 조정안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명력 높은 간병 증거 체증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판결에서 선고될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액수는 이보다 훨씬 상향될 확률이 농후함을 미리 고지해드립니다. 판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정훈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를 노려보았다. 1억 4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면 자신이 깔고 앉아있는 노원구의 그 낡은 5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헐값에 내놓아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넓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은서를 쳐다보았다. 은서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듯 무미건조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서류들을 핸드백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고 있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조정 수락란의 서명칸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노원구 외곽의 요양병원, 유기농 다인병실. 병실 안은 시큼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저귀에서 배어나오는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 세워진 산소 발생기계가 쉬익하는 단조롭고 기계적인 소음을 내뿜고 있었다. 박기태는 복도 쪽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구석 병상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몇 달 전 정훈이 간병할 때보다 훨씬 더 흉측하게 말라붙어 뺨에 살까 죽은 해골처럼 푹 패었고 툭 튀어나온 광대뼈 위에는 누런 각질만 덮여 있었다. 목구멍 중앙에는 동전만 한 구멍이 뚫린 채 기관지 절개 튜브가 꽂혀 있었고 굵고 투명한 인공호흡기 호스가 그 구멍과 연결되어 있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폐혈증과 심각한 영양실조 탓에 그의 의식은 하루 종일 얕은 혼수 상태와 몽롱한 각성 상태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오후 3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수액 카트를 밀고 들어와 기태의 팔등에 꽂힌 정맥주사 바늘을 교체할 준비를 했다. 간호사가 테이프를 뜯고 구형 바늘을 쑥 뽑아낼 때 통증 때문인지 박기태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살점 하나 없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오른손이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듯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1cm씩 침대 옆 플라스틱 협탁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늘을 찌르려던 간호사가 그 처절한 몸짓을 발견하고 손을 멈췄다. 협탁 위에는 케이스도 씌워지지 않은 구형 스마트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훈이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할 때나 쓰라며 대충 던져두고 간 공기계나 다름없는 폰이었다. 할아버지, 전화기 드릴까요? 간호사가 귀에 바짝 대고 다정하게 물었다. 박기태는 목에 튜브를 꽂고 있어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는 뻑뻑한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떠 실눈을 만든 채 그 휴대전화를 갈구하듯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그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액정 화면에 환한 불이 들어왔다. 누구한테 걸어 드릴까요? 박기태의 검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덜덜 떨리더니 액정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지문이 다 다른 그의 손끝은 최근 통화 기록 화면에 떠있는 맨 아래쪽 이름 하나 위에서 끈질기게 머물렀다. 그것은 몇 달 전 집에서 나갈 때 정훈의 폰으로 통화했던 예전 번호 기록이었다.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싶은지 눈치챈 간호사가 대신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 스피커를 그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렸다. 그리고 연결음이 끊어졌다. 여보세요.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은서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쪽 배경음으로는 경쾌하게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섞여 들려왔다. 병실 안에는 죽은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일정한 주기로 펌프질을 해대는 인공호흡기의 거친 기계음만이 공기를 찢고 있었다. 박기태의 바싹 마른 흉곽이 크게 한번 부풀어 올랐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 내듯 안간힘을 썼고 기관지, 절개부 위쪽 성대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마찰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아 바로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호흡기의 거친 소음에 거의 다 묻혀버렸다. 안해. 형태조차 알아듣기 힘들 만큼 처참하게 뭉개지고 바람 빠진 2개의 음절이었다. 수화기 너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쉴 새 없이 들려오던 키보드 타자 소리도 멈췄다. 은서는 약국 뒤쪽 조제실에 딸린 작은 휴게실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창문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늦가을 햇살이 그녀의 매끄러운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동정 섞인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끔찍할 정도로 규칙적인 호흡기 소리를 꼬박 1분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님. 은서는 송화기를 향해
지난 5년 동안 숨쉬듯 내뱉어왔던 가장 완벽하고 깍듯하면서도 서늘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댓말로 대답했다. 부디 남은 시간 건강하십시오. 그녀는 미련 없이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어내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에 뜬 빨간색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눌러버렸다.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은서는 가운을 벗고 칼같이 퇴근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켜자 은행 앱에서 보낸 입금 푸시 알림이 떠 있었다. 고객님, 끝자리 731 계좌로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출금 가능 잔액 1억 4,325만 원. 그녀는 알림창을 슬쩍 지워버리고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넣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30분 후 은서는 명동역 번화가 출구로 걸어 나왔다. 11월에 접어든 서울의 칼바람은 이미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웠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이나 코트깃을 단단히 여민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1층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명품 냄새로 눈이 부셨다. 은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곧장 2층에 있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으로 향했다. 벽면 진열대에는 화려한 색상의 신상 운동화들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바닥에 푹신하고 두꺼운 충격 흡수용 에어 쿠션이 깔려있는 장식 하나 없이 새하얀 러닝화 한 켤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요, 이거 240mm로 한 켤레 꺼내주시겠어요? 그녀가 매장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이 창고에서 새 제품을 가져왔다. 은서는 매장 한가운데 놓인 푹신한 피팅용 소파에 걸터앉아 밑창이 완전히 달아빠져 딱딱해진 싸구려 검은색 단화를 벗어 던지고 새하얀 러닝화에 발을 밀어넣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색 카페트 위를 두어 발자국 걸어보았다.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 두툼한 에어폼에서 기분 좋은 탄력과 부드러운 지지력이 느껴졌다. 항상 짓눌려 있던 무릎 연골과 허리 디스크 쪽의 뻐근한 하중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걸로 할게요. 신고 온 신발은 그냥 버려주시고 이건 지금 바로 신고 갈게요. 은서는 카운터로 걸어가 당당하게 체크카드를 내밀었다. 포스기에서 삐빅 하는 경쾌한 승인 소리가 났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영수증 하단에 찍힌 결제 금액은 24만 7천 원이 아니라 최고급 라인업을 증명하는 47만 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5년 동안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극은 첫 번째 고액 소비였다. 은서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백화점 1층의 거대한 회전문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칠흑처럼 어두워져 있었고 명동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대형 전광판과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번쩍거리고 있었다. 11월의 시린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하며 귓바퀴 뒤로 넘긴 단발머리를 사정없이 헝클어뜨렸다. 은서는 번화가 교차로 모퉁이에 서서 가로등 불빛 아래 빛나는 자신의 새하얀 러닝화 앞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메시 소재의 하얀 천은 먼지 한 톨 묻지 않아 눈이 시리게 깨끗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아주 깊게 폐부 끝까지 들이마셨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폐포 구석구석을 채우며 뇌수를 깨우는 듯한 짜릿하고 선명한 통각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불현듯 다리에 힘을 주고 앞으로 두어 걸음 탁탁탁 뛰어나갔다. 아주 짧고 경쾌한 조깅이었다. 푹신한 밑창이 명동 한복판의 아스팔트 바닥을 차고 오를 때마다 사각하는 경쾌하고 가벼운 마찰음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옆을 지나가던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미친 사람을 보듯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 비친 그녀는 그저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기분 좋게 퇴근길을 서두르는 평범하고 활기찬 직장인 여성일 뿐이었다. 은서는 다시 걸음의 속도를 늦춰 보통의 보폭으로 걸어갔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 잠금을 풀고 기본으로 깔려있는 노란색 메모장 앱을 터치했다. 메모장 화면 맨 위에는 굵은 고딕체로 쓰인 제목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 지옥을 떠난 뒤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아래로는 네모난 체크박스들이 달린 리스트가 줄지어 있었다. 복직,
그 앞에 체크박스에는 이미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원룸 계약하기. 초록색 체크. 종합 건강검진. 초록색 체크. 정형외과 허리치료. 초록색 체크. 제주도 한 달 살기 비행기 표 끊기. 초록색 체크. 그리고 휴대전화 액정 맨 밑바닥, 스크롤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한 줄의 텍스트가 남아 있었다. 그 문장 앞에 네모난 체크박스는 아직 텅 빈 채 하얗게 비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보다 잘 살기. 은서의 엄지손가락이 허공에 뜬 채 액정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 5글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새 신발을 신은 발바닥 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지는 명동 거리의 생생한 감촉을 온몸으로 음미했다. 그녀는 그 비어있는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완료 표시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 문장의 끝부분을 터치하자 텍스트 커서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스페이스 바를 톡톡톡톡 눌러 잘 살기라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지워버렸다. 그리고 키보드 자판을 경쾌하게 두드렸다. 화면에는 새롭게 입력된 새 글자가 떠올랐다. 진행 중. 은서는 오른쪽 측면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액정이 까맣게 꺼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버스가 다가오는 불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엔드.